10주차 데이터 분석 입문 2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에 이어서 질적 변수가 설명 변수로 있는 경우에 회귀 분석 방법과 또 선형 회귀가 아닌 비선형 회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다고 하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한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일, 그런 거를 우리가 병원으로 가면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아픈 데를 잘 진찰해 보는 일, 그런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듯이 마찬가지로 회귀 모형을 추정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잘 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진찰해 보고 진단해 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함으로써 회귀 분석 결과를 보다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통계적 모형화의 관련도 맨 위에 제목은 회귀 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Regression Diagnostic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계적 모형화의 관련들은 보면 먼저 왼쪽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이나 또는 뭐 사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모형을 만들죠. 설정을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은 뭐 광고비한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어떤 가정하에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오차 i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모형을 만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잘 적합을 시켜보는 거죠. 어떻게 적합을 했어요? 오차, 개별적으로 희생되는 정도 그런 오차 제곱합을 전부 더했을 때 최소가 되게 그렇게 회귀식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yi 햇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i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 또한 추정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적합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추정된 것이 회귀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합한 모형이 제대로 잘 되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것을 아래쪽 화살 표시에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 겁니다. 제대로 되었느냐를 살펴보자 이런 뜻이고요. 제대로 되었는지를 잘 검토해 보는 걸 진단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진단에 있어서 모형을 진단하는 걸 모형 진단이라고 하고 그 모형 중에 그 모형이 회귀 모형일 경우 그럴 경우 우리는 회귀 진단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잔차 분석, 영향력, 다중공선성 검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원래 여러분들이 모형 그러면 되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의 모습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실제 데이터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꼬불꼬불한 원과 비슷하게 생긴 꼬불꼬불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동그라미로 근사시키면 동그라미라는 틀에 맞춰보면 꼬불꼬불한 동그라미 같은 건 우리가 식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동그라미는 반지름만 알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제 데이터를 잘 근사하게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잠정적인 틀입니다. 추정하고 검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고요. 그 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끼워 맞춰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직선이라고 하는 틀, 회귀 직선이라고 하는 틀에 이제 끼워 맞췄잖아요. 그럴 때 그 직선 위에 점들이 다 놓여져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다 놓여져 있으면 100% 완벽한 모형이지만 그런 모형은 찾기가 어렵고요.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복잡해서 과학이 추구하는 간결화, 단순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참인 모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모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요. 통계적으로 모형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래 데이터를 잠정적인 틀, 예를 들어 직선, 거기에 모두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 직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관측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성, 공통적인 룰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을 적합시켰다면 그런 개별 데이터를 그 직선에 종합화시킨 과정이고 데이터를 그 직선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맞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원래 값이 yi가 있고요. 예측 값이 yi가 있잖아요. 그 직선 위에 있는 예측 값이 y인데 그 차이가 뭐예요? 잔차잖아요. 잔차. 개별적으로 희생된 정도. 그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너무 그 잔차가 커서 그 자료는 이 틀에 끼워 맞추는데 너무 무리스럽지는 않은가.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형 비판은 그렇게 사례 각각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희생 정도를 떼어서 보는 과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이제 모형 비판을, 모형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바라보는 거고, 그것을 모형 진단이라고 하고요. 그 모형이 무슨 모형? 회귀 모형일 경우 우리는 회귀 진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회귀 진단은 크게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원래값 YY와 예측값 Y의 차이, 그 차이가 너무 크면 무리가 간 거죠. 그런 것들을 잔차 분석, 또 다른 영향력 평가, 다중공선성 검토 뒤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계획이다. 이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모형을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또 비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형 중에 참인 모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는지 비판 또는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길 원하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모형을 판정하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있을 수 있고요. 주가도 있을 수 있고요. 외환 보유액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물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모형이 100%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제 모형이 우리나라 경제를 100% 완벽하게 설명하는 참인 모형은 찾을 수가 없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이 아닌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제 모형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진 않지만 그렇게 만든 모형이 유용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인 모형은 존재하지 않고 참이 아니지만 모형을 쓰는 이유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하여 그럼 먼저 제대로 되었느냐의 진단의 문제 중에 회귀 진단에서 첫 번째 주제인 잔차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잔차라고 하는 것은 회귀 모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 즉 오차항에 대해서 뭐 정규성을 가정한다든지 정규분포를 따른다, 또는 자료들이 독립이다, 이제 독립적으로 얻어졌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선형성을 가정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한 것이 진짜 타당한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중선형 회귀 모형의 경우 이제 설명 변수 뭐 K개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유용해서 모형을 적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공통성을 끄집어냈어요. 공통성 뭐예요? 개별적인 희생,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럴 때 이 희생이 너무 큰 것들은 그 모형에 적합시키는데 너무 무리스럽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잔차에는 제일 처음에 원잔차라는 게 있어요. 원잔차는 거기 EI라고 기호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반응값 I 번째 자료 YI, 예측값 Y hat I.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점을 직선, 회귀 직선에 내려올 때 그 차이 갭이죠. 그렇죠? 그것을 원래 잔차라고 하는데 이 원잔차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때와
단위를 미터로 할 때와 단위를 킬로미터로 할 때 잔차값이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잔차는 반응 변수의 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로 잔차 분석에서는 표준 잔차를 이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원잔차 대신에 표준 잔차를 이용한다. 표준화하면은 여러분들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했을 때 95% 경계선이 뭐였죠? Z 값이 마이너스 1.96, 1.96이죠. 거의 절대값으로 한 2 근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잔차가 2를 넘었으면은 95% 바운드리를 벗어난 일반적인 패턴에 있는 자료들과 좀 다른 특이한 값이다. 이런 판정을 내리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잔차에는 원래 잔차를 그것의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럴 때 내표준 잔차와 외표준 잔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그 식은 어렵게 생각될 텐데 의미를 보면요. 내표준 잔차는 각 잔차를 자기의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분모와 분자가 서로 독립이어야 정확한 T분포를 따르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T분포를 정확히 따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분모 분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외 표준 잔차를 보면은 원래 잔차가 있고요. 그 아래 분모에 시그마의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 이 i와 관련 없는 i와 관련 없는 i 번째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구하기 때문에 분모하고 분자가 독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T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면 매번 외표준 잔차 구할 때마다 100개 자료가 있으면 100번 이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주고요. 이론적으로는 외표준 잔차가 좋으나 실용적으로는 내표준 잔차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분명한 건 원잔차는 측정 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잔차를 주로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회기 진단은 여러 가지 모형의 이제 타당성, 가정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요. 거기 그림이 6개가 나와 있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나와 있어요. 먼저 왼쪽 그림 맨 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맨 위에 그림은 X 표시되어 있는 게 원래 데이터입니다. 원래 데이터가 X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직선이 선형 회기 분석으로 적합을 시킨 겁니다. 그럴 경우 그 별표 자료에서 직선까지 내려 거보면 그게 잔차 찌꺼기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우측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측 그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잔차의 모습을 이래 보면은 우리가 직선으로 자료를 적합시킨 것보다 곡선 형태로 자료를 적합시키면 그 X 표시되어 있는 원래 자료를 더 잘 적합시킨다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잔차를 통해서.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X 표시가 원래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직선을 적합했더니 보면 잔차 크기를 또 이렇게 직선에 내려가 보면 우측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즉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잔차가 커지고 있죠. 즉 오차는 등분산성, 분산이 일정한 변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산이 커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등분산성을 가정했던 그런 가정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산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분산의 안정화를 취해서 회기 분석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좌측의 아래를 보면요.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막 이래요. 이런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라고 해보세요. 그럼 월요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또 있습니다. 수요일날 또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주가라고 하는 하나의 관찰치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 얻어지고 있죠. 이런 자료를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시계열 자료라고 해요. 조사했을 때 한 시점에서 1000명을 조사하는 것과 다르죠. 이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얻어지는 자료고 그런 걸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화요일날 삼성전자 주가는 월요일날 삼성전자 주가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계열, 삼성전자 주가라고 하는 자기 계열 간의 관련성, 상관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분석 기법, 그런 것에 대한 분석 기법은 후에 여러분들이 고학년 때 배우지만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다른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잔차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잔차는 반응 변수의 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준 잔차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표준 잔차는 내 표준 잔차와 외 표준 잔차가 있는데, 내 표준 잔차는 원래 잔차 이 i를 자신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 준 거고, t 분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정확한 분포는 알 수가 없다. 이건 분모와 분자가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외 표준 잔차가 있는데 그럴 땐 분모와 분자가 독립이 되게 i번째 관측지를 제외한 나머지 n-1개를 이용해서 회기 모형에 적합시켰을 때 분산의 추정치 시그마햇을 대체함으로써 얻어지고, 이럴 때는 정확하게 분모 분자가 독립이 돼서 t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최선이지만 우리가 매번 외 표준 잔차를 구하기 위해선 자료가 10,000개가 있으면 10,000번을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자료 사이즈가 워낙 크지 않으면 적정한 크기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그럼 어쨌든 표준 잔차를 쓴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잔차 분석을 하는데 잔차 분석은 왜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하느냐?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자료를 직선에 적합시킬 때 너무 무리스러운 것을 검출해내는 데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하고, 그런 특이점을 검출하는 데 이용하고자 한다. 개별적인 희생이 너무 크면 그 모형에 적합하는 데 무리가 갔으므로 이상한 값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특이값은 표준화 잔차를 기준으로 절대값 2 이상이면 특이값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3 이상이면 굉장히 큰 특이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특이값을 찾아내고자 잔차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특이값은 일종의 데이터로 보면 말썽꾸러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특이값이 있으면 그런 거에 의해서 분석 결과가 좌지우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분석에 안정화가 없는 거죠. 이런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같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해외여행자 수는 예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이한 값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특이값도 그 시대에 특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종합해서 생각해보고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석 방법을 생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두 번째 회기 진단의 주제는 영향력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그림을 한번 중간에 그림을 보세요. 빨간 데이터들이 보이죠? 우측 위에 보면 녹색 데이터가 하나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녹색 데이터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 회기 직선이 좀 더 눕혀지겠죠. 그 녹색 때문에 회기 직선이 좀 더 기울어졌겠죠.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1개, 2개에 의해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합된 회기 모형의 결과가 안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즉 자료 전체에서 거기 있는 녹색과 같은 데이터가 빠짐에 따라서 회기 분석의 중요한 결과는 베타 헷 같은 거죠. 또는 Y 헷, 예측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면 적합된 회기 모형은 안정성이 약하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 있는 관찰 개체가 무엇인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기준이 쿡의 거리, 쿡 디스턴스의 쿡 D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요. 또 DFFITS, 적합값의 차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베타, 회기계수들의 그런 자료가 들어가고 빠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로 쿡 D라고 하는 것을 가장 널리 이용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그 식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걸 해놨죠. 베타 헷 가로 열고 아래 첨자 i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해서 구한 회기계수가 베타 헷입니다. 1000개가 있다면 1000개 자료를 다 이용해서 구한 회기계수가 베타 헷이고요.
베타햇 가로 열고 i는 그 1000개 중에 i번째 자료를 빼고 나머지 999개 자료만을 가지고 구한 회귀 개수가 베타햇 i예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햇 제곱 i도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거고요. y 햇 i도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회귀식에서 예측값입니다. 그럴 때 쿡 뒤는 보면 거기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한 회귀개수 베타 햇에서 빼기 i번째 자료를 뺀 회귀개수의 차이를 앞에 있고 프라임, 이게 이제 다중회귀다 보니까 행렬 형태로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도 그런 텀이 똑같이 베타 햇 마이너스 베타 햇 i니까 제곱이 되죠. 그래서 쿡의 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p 플러스 시그마 제곱은 일종의 표준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모든 자료를 이용한 베타 햇과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베타 햇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과가 많이 달라진 거죠. df/FITS는 예측값의 차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거고, df 베타스는 k번째 회귀계수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이용했을 때와 특정한 개체를 빼고 구한 것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뺀 개체는 영향력이 큰 거다. 그런 자료를 골라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회귀 진단에서 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영향력 진단은 각 관측 개체가 회귀 분석 결과에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놀이터 갔을 때 시소 탈 때 끝에 앉아야 이렇게 움직여지죠? 가운데 아무리 무거운 사람 앉아도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끝에 있는 자료들이 보통 영향력이 크다.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됩니다. 쿡의 D 통계량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요. 관측 개체 하나가 제외됐을 때 최소 제곱 추정치 베타햇의 변화 모두 다 이용한 거 베타햇, i번째 자료를 제외하고 구한 베타햇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영향이 큰 거죠. 이런 걸 표준화한 척도고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 보통 그 값이 1보다 크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하고요. 0.5 정도 돼도 보수적으로 꽤 영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DIFFITS는 difference between piece로 적합값의 차이입니다. 이럴 경우 그 값이 2 루트 p 나누기 루트 n, p는 설명변수 개수고요. n은 표본 크기입니다. 그것보다 크면 그 값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 하고요. SPSS는 DFF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DF 베타스라고 하는 거는요. 제2번째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베타햇의 차이를 표준화한 건데요. 그 절대값이 루트 n분의 2보다 크면 그 값이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식이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텐데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